빨리 정리하고 집중해야 될 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좀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좀 여러분들 뭐 많이 봤다라고 말씀하고 그런 것들은 좋은 일이죠. 왜냐면 기출 준비를 해놨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2020학년도 수능 문제였어. 21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사이는 좀 다르게 나왔지만 어쨌든 이 빅스 비율 지문이 그 당시에 뭐랄까 다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그러니까 기존에는 오답률 1위 문항이 항상 뭐에서 나왔냐면 과학기술이었단 말이야. 근데 20학년도 수능부터 오답률 1위가 바뀌었어요. 사회지문으로. 그리고 작년도 그랬었죠. 그래서 요즘 변화하는 트렌드의 한 주간에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가치가 매우 높은 편이죠. 아무튼 자, 원래대로라면 선생님 문제부터 먼저 보는 거 알고 있죠? 참고로 오늘 선생님이 수업을 그래서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건데 디테일한 내용을 조금 더 천천히 보고 싶으면 이 앞에 다른 반 수업해놓은 수업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문제까지 정리해가면서 하는 문제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만 정리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할 테니 바로 지문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문 가자. 1단원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이라는 국제법상 첫 번째 조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즉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결국에는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해놓은 거야. 그치? 반드시 지켜야 될 룰 같은 것이 됐다고 설명을 한 거지. 그리고 국제관습법은 자 이거는 관습법이죠. 국제라는 말을 빼고 그냥 관습법만 쓸게요. 이때 관습법이라고 하는 녀석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조약이 아니라는 거야. not 조약.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야. 이쪽은 보편적인 규범이야.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으면 그 간단한 글인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반면에 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와 상대되는 짝이 만들어진 거고 이 차이점은 선택지의 출제 요소다. 알고 있지?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됐어? 자 이거는 국제기구의 결정이죠. 정확하게는 경제가 좋지만 결정사항이라고 하는 건 이 결정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야. 이 녀석은 권고적 효력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답니다. 자 그러면 실은 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인 거지. 결국에는 이 국제기구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 얘기의 반대말은 이 두 개에는 구속력이 있다. 왜? 의무라고 했고 규범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야. 그래서 원래는 구속력이 없어야 돼. 그런데 뭐라고 했어?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결정한 비스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은 비회원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를 해요. 자 그런데 참고 이런 국제기구에 속하는 바젤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비스 비율을 결정을 해놓으면 이거를 어떻게 지킨다? 구속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준수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자 이게 뭐예요? 사회지문의 특성이지. 이런 거 이해되고 있지? 알고 있었어야 돼. 사회지문은 일반적으로 지문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된다? 사회, 법률, 경제적 어떤 특정한 문제 상황을 제시해 먼저. 근데 그게 꼭 트러블에서의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니야. 일정한 어떤 현재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에 놓여 있다. 근데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를 설명하면서 보통 첫 번째 단락이 화제 제기한 거지. 그리고 당연하게도 두 번째 단락이나 세 번째 단락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은 뭐가 될 거야? 이 개념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 지식을 설명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잖아. 맞죠? 그거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블라블라에서 자 이처럼 정리는 이거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 그러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건 구속력이 없는 걸 말하는 건데 아니죠. 구속력이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원래 바젤위원회 같은 국제기구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이런 모순점은 왜 만들어지는가를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 되지. 자 그 다음 바로 2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이 돼야 돼. 2단락은 그러면
지금 이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의 개념을 정리해 줄 거야. 가자. 비스 비율은 하면서 시작했죠. 그렇지. 자,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기 써봅시다. 이제 한번 중심 지문이고요. 비스 비율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것의 정의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을 설정해서 이거는 은행의 최소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뜻이네. 그렇게 해서 이걸 뭐에 쓰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함이래. 오케이? 그러니까 은행이 하는 일은 원래 뭐예요? 돈을 빌려온 다음에 그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다시 빌려주고 이 사람이 이자를 받아서 그 이자를 또 나눠 가지는 게 은행의 할 일이죠. 근데 자, 이렇게 많은 그룹에서 돈을 빌려다가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처가 우리 무조건 100% 떡상입니다. 나한테 맡겨요. 해서 오 좋아 하면서 맡겨버리면 다 맡겨버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회사가 망했다.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은행이라는 데가 꼴랑 회사 하나 망했다고 그렇지? 통째로 흔들릴 만큼 부족하게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휘청거릴 건 사실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뭘 결정하는 거야? 키워드는 이번에 최소한의 자기 자본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지? 은행이 굴린 돈이 100억이면 최소한 뭐 1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라. 이런 식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도입한 건데요. 바젤위원회에서는 이 비스 비율은 적어도 몇 퍼센트가 돼야 된다? 이퀄. 정해져 있죠? 이 비율은 최소 8%로 결정돼 있어. 됐지? 중요한 말이었죠. 그리고 나서 식도 보여주네요. 자, 식은 뭐냐면 이 작품의 이 녀석의 식은요. 뭐분의 뭐야?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녀석을 일부러 이런 것에 구분해서 쓰는 거야.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누는 거네.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누어서 그걸 100을 곱한다는 얘기는 비율을 계산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녀석이 뭐를 넘도록 두 개 쓰면 안 되잖아. 수업할 때마다 이거 두 개씩 쓰고 있어요. 자, 이 녀석이 몇을 넘어야 된다? 8%를 넘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럼 당연하게도 예측이 또 돼야 돼. 자, 사회지문의 패턴이 뭐라니까? 문제 상황 제시하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해. 근데 그러면 기본 개념을 정리할 때 A를 이해하려면 B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B를 이해하려면 또 C가 필요하고 D가 필요하고 이런 패턴이잖아. 여러분들이 사회지문을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연쇄고리 속에서 헷갈려 버리는 거야. 내가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를. 오케이? 구분 잘해. 머릿속에 도표 잘 띄워놔. 당연하게도 자기 자본을 설명하고 당연하게도 위험 가중 자산을 설명하겠지. 됐죠? 자, 밑에 갑니다. 여기서 자기 자본. 그렇지. 안 봐도 비교지. 먼저 A라고 칠게요.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예요?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이래요. 키워드만 쓸게요. 기본 자본 플러스 보완 자본 플러스 단기 후순위 채무. 잘은 모르겠지만 얘들아, 채무가 무슨 뜻이야? 채무 빚이에요. 빚을 진 거죠. 근데 빚도 뭐다? 재산이다 라고 한 거야. 알아두시고, 기본 자본은 당연히 뭐 내가 회사를 만들 때 설립한 비용일 거고, 보완 자본은 그 회사에 뭐 예를 들어 볼까, 뭐 설비비 이런 것들, 그치? 보완 자본이 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채무까지 포함되는 거야. 계속 합으로 계산하고, 두 번째 위험 가중 자산은 이건 B라고 표현해 볼게요.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건 뭔데?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이야. 녀석은 각 자본의 신용 이름이 길어. 위험에 대한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모두 합해 놓은 녀석이 위험 가중 자산이래요. 쉽게 말해서 이 녀석의 핵심은 뭐냐면 신용 위험에 대한 가중치라는 계산이 있다는 거지. 근데 쫄 필요는 없는 게 우리한테 이거를 어떻게 측정하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이 측정이 되는 원리는 되게 복잡하겠지만 알 수도 없고 알 리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때 위험 가중치 다시 봐봐. A를 이해하기 위한 B, B를 이해하기 위한 C, D,
그리고 D를 이해하기 위한 EF잖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혼돈 코드라는 거지. 그치? 근데 이럴 때일수록 머릿속에 구조들을 잘 잡아놓고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 건 또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느냐? 각 자산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 녀석은 OECD 국가의 경우 국채는 자, 이거는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국채는 0%. 0%라는 얘기는 뭐죠? 위험도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소리예요? 국가가 망할 리가 없잖아.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채는 100%. 회사 채무는 100%야. 뭐예요? 회사에서 빌린 돈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그 회사가 아무리 삼성전자고 LG전자여도 언젠가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100%로 계산해버려서 이걸 어떻게 적용했다고? 획일적으로 계산했어. 됐어? 오케이. 자, 자기 자본 먼저 설명했고 위험가중 자산이 먼저 설명하면서 동시에 부채랑 회사채가 어떻게 신용 위험으로 측정되는지를 계산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여됐는데 이후. 자, 이후야. 여기까지가 그러면 기본인 내용이잖아. 그치? 근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차이점이다. 그쵸? 이후라는 단어를 보고 차이점을 생각해야 돼.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된다는 요구가 커지자 이거를 위험가중자산을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 자, 뭐야? 이건 뭐가 바뀐 거야? B가 바뀐 거야. B의 변화입니다. B를 뭐로 바꾼 거야?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 빨간색으로 그냥 노란색으로 쓰자. 빨간색으로 쓰자. 신용 위험에 대한 부분하고 플러스 무슨 부분? 단어를 자꾸 못 찾고 있어요. 네.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 자,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다시 재정의를 한 거야.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렇죠? 이때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또 눈 반짝반짝 또 차이점이야.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경우 차이점. 무슨 요소라고 설명했지?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그러니까 이거를 측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잠깐 파란색으로 그냥 쓸게요. 1번 감독기관이 승인을 해야 되고요. 측정하는 방법이야. 두 번 왜 들어가. 두 번째 은행의 선택. 은행이 선택할 수 있어.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시장 위험을 측정하는 어떤 특정한 모델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이 나라의 시장은 뭐 불안정한 상태다. 뭐 신용등급을 A-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감독기관이 승인하고 오차라면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건 은행 자유 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뭐였다? 1996년에 나온 1996년산 무슨 협약? 바젤 1이야. 그치? 이게 바젤 1 협약. 됐고요. 다음 단어 넘어갑시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 잡아놓는 게 핵심일 거고 뭔가 종류가 많았는데 요게 기본이야. 근데 거기서 요게 바뀐 게 바젤 1. 됐지?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근데 이 바젤 1에도 한계가 있었대요. 그래서 뭐로 바꿨어? 2004년 뭐로 바뀌었어요? 바젤 2로 바뀌었다. 그럼 바젤 2도 차이점이 있겠지. 여러분들은 지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돼. 차이점이 문제로 등장하겠구나. 그죠? 1, 2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비스 비율의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 위험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자, 차이점이죠? 이 녀석은 또 뭐가 바뀐 거야? 자, 정리를 여기다 그냥 쓸게. 이 녀석도 뭘 건드린 거야? B를 건드린 거야. 그치? B가 차이점. 이때 B는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 했을 때 B 변화라고 치자. B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신용 위험에 대한 가중치. 신용 위험 이 가중치라고 하는 것에 자산의 위험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는 거야. 이 녀석은 노란색 쓰지 말자. 헷갈리니까. 자산 유형이랑 그리고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게. 그러면 참고로 이 얘기는 이전의 신용 위험은 그냥 신용 위험으로만 평가됐던 거지. 그치? 뭔지 모르겠어도 하나로 그냥 퉁쳤는데 이제는 자산 유형에 대한 신용도가 따로 있고 두 번째 신용도에 대한 그 위험한 지표가 따로 있는 거죠.
신용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하나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측정 방식 얘기를 했는데 측정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미 그냥 파란색으로 썼기 때문에 그냥 파란색으로 쓰는 거야. 오케이? 측정 방식은 뭐가 있느냐? 표준 모형이랑 내부 모형이 있는데요. 이때 표준 모형부터 얘기합시다. 표준 모형이 있는데요.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국채를 OECD 국가의 국채는 하면서 뭐예요? 공통점이 나오기 시작한 게 보이나요? 여기서도 분명히 OECD 국가의 경우라면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거 똑같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국채는 0에서 150%까지. 이 녀석은 이렇게 바뀐 거야. 국채는 0에서 150%까지. 두 번째, 회사채는 20에서 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가중치를 계산하는 거야. 자, 보이시나요? 이 차이점이요? 오케이? 아무튼 요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예를 들어 라는 말을 썼지. 뭐 하겠다는 선언이야. 문제 낼 거야. 선언이야.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 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되는 거지. 당연한 얘기를 안 써도 되지? 오케이? 실제로 돈은 100억 빌렸지만 그 녀석의 위험도를 계산해봤을 때 얘는 20% 위험률이 있으므로 얘를 100 곱하기 20% 해가지고 20억으로 계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표준 모형이었죠. 두 번째, 이걸 A라고 쓸게요. 표준 측정 A. 이번엔 측정 B입니다. 무슨 모형이 있어? 내부 모형은 있어요. 그럼 내부 모형은 또 어떻게 측정하느냐?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자, 이거는 1번 쓸게요. 1번. 은행이 선택한 방식을 2번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 2번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쓸 수 있도록 했어. 자, 지문 구조를 열심히 파악한 사람이라면 와우! 했을 거야. 보이지 않니? 여기서는 차이점이 드러났잖아. 출제 요소. 여기서는 뭐가 드러났어? 똑같잖아. 이건 순서가 바뀐 거 아니야? 1번과 2번을 따른다. 얘는 2번과 1번을 따르는 데잖아. 참고로 이게 답이었을 거야. 이따 보여드릴게. 오케이? 차이점과 공통점 요소를 눈치를 계속 채려고 노력 써야 돼요. 알겠죠? 자, 계속. 그렇게 해서 또한 감독기관은 필요시. 또한이야. 이거는 추가적인 내용이죠. 플러스 이 감독기관이라고 하는 녀석은 뭘 더할 수 있냐면 상황에 따라서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대요. 자, 녀석은 규제 비율의 초과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대요. 근데 얘들아 규제 비율은 몇 %였지 원래? 바젤 원형에 따르자면 8이었잖아. 그럼 이거는 8 이상이 될 수, 초과니까 8초과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 8을 초과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 됐죠? 오케이, 따라왔죠? 고생하셨어. 거의 다 왔어요. 좀만 더 힘내시다. 거의 다 왔어요. 놀랍게도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바젤 2 협약이 있었는데 최근에는요. 이제 뭐도 있어요? 바젤 3도 있답니다. 젠장, 바젤 3. 이건 최근 바젤 3가 있어요. 아니, 판서를 내가 너무 크게 했나? 그러면 이것도 차이점 찾아내자.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손이 채무가 제외되었다. 자, 이거는 A의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오케이, 뭐예요?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어요. 더 이상 기본 자본에 얘가 포함되지 않아요. 빚이니까. 두 번째, 또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 자, 이번에는 말이 좀 길어. B 변화입니다.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말이 길어. 자기 자본의 비율이라고 말하고 있네. 자, 요 말이 무슨 말이야?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비율, 즉 위 대 아래의 비율을 말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미안, 잘못 썼네. 자기 자본이 아니라 오쉣 기본 자본이죠, 그죠? 기본 자본.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냐면 아까 말했던 요 요소 중에 하나가 기본 자본이 뭐냐?
자기 자본 중에 기본 자본, 보완 자본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요거는 없애버린 다음에 요거의 비율을 정해놓은 거야. 됐죠? 이때 그래서 이 녀석은 A, B의 모두의 변화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하면 얘가 몇 퍼센트를 넘도록 하기로 만들었어? 6%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녀석은 최소 6%. 됐지? 자, 이렇게 바꿔놓고요. 결국 이렇게 이처럼 새로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에 들어있던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 그렇지? 새로운 협약은 이퀄 이전의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4달러까지 고생하셨습니다. 1, 2, 3 봤어요. 그쵸? 빡셌죠? 자, 이렇게 1, 2, 3를 정리한 다음에 5, 6달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제정하고 있다. 잊었으면 잊으면 안 돼, 얘들아. 이 글의 궁극적인 글을 쓰기의 목표는 뭐였지? 이거 왜 지키냐였잖아. 그지? 그래서 5달러를 여기다 쓸게요. 그냥. 오케이? 우리나라도 지키고 있었고요. 우리 금융당국은 2009년에 가입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도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빚수 비율을 도입해서 시행했고 이것이 현재 법제에도 반영돼 있대요. 그러면 이 바젤 기준을 따르면서 얻어주는 건 뭔데? 은행이 믿을 만한 증표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이유가 밝혀져서 드디어 은행이 신뢰도를 믿을 만한 건 신뢰도라고 바꿔도 되지? 신뢰도를 보여주는 장치라는 거지. 즉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거야. 즉 정리 다시 이건 뭐예요? 재정의 건전성이야. 이렇게 변동되고 있는 흐름을 잘 따라간다는 얘기는 은행이 그리고 그런 국가가 그 은행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얼마나 건전한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건 다시 뭐로 이어지는 거야? 국제 사회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국제적인 룰을 준수하는 나라다. 우리도 그 큰 판에 끼어다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입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앞에 바젤 1, 2, 3에서 신나게 막 폭풍처럼 몰아친 다음에 재정이 건전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바로 이렇게 말한 거야 그냥. 그치?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답을 내립니다. 6단락입니다.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해서 제정하는데 이때 회원들에게는 바젤 기준을 도입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 6번 단락이야. 다시 회원국에는 바젤 협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뭐가 부여돼? 의무가 부여돼. 그리고 이 의무라는 말은 중요한 말인 거야. 왜냐면 의무는 국제제휴 결정에서의 차이점이잖아. 회원국은 의무야. 됐지? 됐어? 반드시 지켜야 돼.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해. 하지만 네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 하지만 반드시 해. 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이유는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얘가 지키라고 하니까 다 지키고 있는 거지. 그 이유는 바로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봐봐. 그러면 회원국은 의무를 부여받잖아. 지금 지문 속에 자연스럽게 차이점이 드러나는 게 보이나요? 회원국이 아닌 국가. 그러면 이걸 비회원국이라고 부를게. 맞지? 비회원국도 바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는 거지.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시행하는 거야. 그 이유는 이미 밝혀졌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됐죠? 바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는 이 바젤 협약 같은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소프트,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리고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딱딱한 법이라는 것도 있다. 근데 이 딱딱한 법이라는 거는 당연히 뭘 말하는 거겠니? 얘들을 말하는 거겠지. 조약. 무슨 조약.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됐냐? 고생했어. 여기까지가 지문이야. 자, 그럼 이렇게 지문을 보았을 때 이제 문제를 뭐 풀면 되는 것이겠죠? 힘들어. 네. 지문은 거 아니지? 자, 문제 해결해 봅시다. 앞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쭉 정리를 해나가자. 첫 번째 문제, 전개방식. 선생님 길게 얘기 안 해도 되지? 참고로 이 문제의 정답률은 76% 정도 나왔네요. 제법 할만한 문제였으니까 이거 넘어가자. 1번,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 이게 뭐죠? 바젤 협약. 그 변화 양상 1, 2, 3.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거든요. 규범성. 자발적 수용. 됐지? 나머지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가자. 1번.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죠? 조약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당연한 얘기죠. 2번.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 기준이 변경된다. 뭐예요? 새로운 기준이 지정된다는 건 기존 것이 바뀐다는 얘기겠지? 일단 답의 근거들이 정확하게 지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번.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서 잠깐만. 제재보다 신뢰인 건 소프트법 아니었어? 말랑말랑한 법? 틀렸지? 3번이죠? 쉽죠? 정답률 68%. 요새 주안점이 뭐예요? 주안점이라고 하는 건 집중하는 지점, 거기에 핵심을 둔다라는 뜻이야. 주안점을 둔다는 얘기는 그게 핵심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네. 4번에서 불이익이라고 했는데 네. 이 불이익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랑은 다른 거죠? 다시 지금 봐봐.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있게 될 불이익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불이익은 자 국제기구의 결정이잖아. 근데 원래는 그건 있다 없다? 없다. 원래는 불이익이 딱히 없는 거긴 하잖아. 근데 문제는 그 불이익이 실은 뭐였던 거야? 국제사회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되는 게 불이익이잖아. 지문의 흐름을 연결시켜봐야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지키지 않으면 손해가 내가 더 심한 거지. 난 작은 물에서만 놀아야 되니까. 나는 우리끼리만 놀아야 되는 건데 쟤들은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거대하게 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불이익이 바로 뭐야?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없음. 그리고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없으면 국제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내가 나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얘기했죠? 4번도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 두 지문 문제를 넘어가 봅시다. 참고로 이 두 개가 핵심일 거야. 지금 세 번째 문제 비스 비율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고요. 선택지를 보면 1번은 바젤 1, 2, 3, 4는 바젤 2, 4, 5번은 바젤 3인 거 보이지? 오케이? 자, 바젤 1, 2, 3에 대한 비교 이해 문제가 나온 거 확인했고요. 이 녀석의 정답률이 참고로 54%까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침적 그리고 제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가볼게요. 1번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돼? 2단락에서 나와야 돼. 그죠? 보유하고 있는 회사체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지문을 대충 읽었다면 되게 그럴듯해 보였을 거야. 근데 이 문제에 1번은 틀린 말이지. 왜냐면 아까 뭐라 했어? 신용 위험에 대한 가중치는 뭐로? 획일적으로 0 또는 100이라고 했지. 획일적인가 무슨 뜻인데? 반드시 모두 그러한 거야? 예외 따위는 없어? 근데 무슨 신용도가 낮아질수록 비스 비율이 낮아져. 말도 안 되지. 정해져 있는데 100으로 정해져 있다니까? 회사체의 신용도는 뭐다? 100이다! 결정되어 있다고요. 됐나요? 오케이. 2번 바젤2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부터 바젤2를 따르면 그러니까 참고로 1번에 답이 안 보였다면 아니 1번이 된다. 1번이 벌써부터 맞는 거로 보였다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 비슷해 보였을 거야. 실은 헷갈렸을 거거든. 참고로 이 문제 정답들도 한번 불러드릴게. 1번이 10%, 2번이 15%, 3번이 10%, 5번이 12%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좀 찌그러 다닌 거야. 오케이? 자, 2번 보여줄게. 바젤2를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고 말했어. 자,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 요거 말하는 거, 이거 비스 비율 자체를 말하는 건데 참고로 바젤 1에서는 그게 8%였단 말이야. 됐나? 근데 바젤 2가 동일할까요? 아니거든요. 아까 뭐라고 했어? 규제 비율이 몇 퍼센트? 8%. 근데 그걸 초과하도록 요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었잖아. 쉽게 말해서 국가가 딱 봤을 때 우리 국가 위기 상황이야. 8%도 모자라. 최소한 10%는 가지고 있도록 명령을 내려야겠어. 그럼 은행들은 돈을 안 빌려주면서 버티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초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통해서 동일할 수 없다.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야 된다는 거야. 됐나? 3번 바젤 3 협약에 따르자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에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이라고 돼 있어.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이 말은 요 부분이 핵심일 거야. 지금 요 녀석이거든. 바젤 2에서 바뀐 건 국채와 회사채 부분 요 부분이잖아. 근데 지금 무슨 일을 했어? 원래 가지고 있던 건 국채야. 근데 그 국채를 팔고 이번에는 회사채를 사들인 거지.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할게.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회사채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위험도가 높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높아진 거야? 위험도가 높아졌다면 지금은 자, 노란색이 커진 거야? 빨간색이 커진 거야? 지금 바뀐 게 뭐냐는 걸 보자는 거야. 지금 빨간색만 변화했잖아. 요 녀석을 사들여서 수치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이게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잖아.
위험도가 높아진 거는 여기서 계산해야 되는 수치가 높아졌다는 뜻이야. 나누는 값이 커졌다고. 이쪽이 커졌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분모가 커졌으니까 이 숫자 자체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네. 근데 이건 높아진다고 말했잖아. 틀렸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선생님이 무슨 계산을 한 게 아니야.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지. 위험도가 낮은 원래 걸 팔고 오히려 위험도가 높은 걸 샀어. 위험도가 높아졌으므로 위험해진 게 맞아. 위험해진 게 맞으니까 이 숫자가 커지겠지. 이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비율상에서 분모가 커지는 역할을 하게 됐고 분모가 커졌으니까 숫자 자체는 작아질 거야. 이렇게 이해하자고. 됐지? 4번. 자, 바젤 2 협약에 따르자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거잖아. 긴 말 필요 없지? 그렇잖아. 시장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얘도 은행이 선택하는 아니 A에 따라 A와 B 조건에 따라 얘는 B와 A 조건에 따른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같은 얘기잖아. 그치? 그쵸? 정답이 4번입니다. 마지막 5번. 5번이 좀 머리가 좀 아파요. 바젤 3를 따르자면 위험 가중 자산 대비 보완 자본이 최소 2%가 돼야 된대요. 근데 지금 이 말은 실은 이걸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봐봐. 이걸 간단히 첫 글자만 쓸게. 위분의 자야.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위분의 기하고 위분의 보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니? 왜냐면 단기 손익체분은 원래는 바젤 1,2에서는 위분의 단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녀석은 삭제됐잖아요. 지금 바젤 3에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보는 건데 참고로 얘는 뭐야? 8%보다 높아야 돼. 됐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기본 위험 자산 대비 보완 자본이 몇 %냐고 그랬어. 요 녀석이 몇 %야? 2%는 돼야 된다고 말했어. 근데 이 말이 맞는지 가만히 살펴보자면 얘들아 아까 뭐라고 했었니? 바젤 3에서는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이 요거야 얘. 그치? 얘가 몇 %가 돼야 된다고 했었어? 6%가 돼야 된다고 했었어. 근데 숫자가 뭐였냐면 최소 6%야. 이게 최소 6이라는 거를 선생님은 수학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했어. 6보다 크니까 6이나 7이나 8이나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해됐지? 하지만 그럼 이건 뭐예요? 8보다 큰 숫자가 등장하는데 6보다 큰 숫자 플러스 x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숫자는 몇이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무조건 2보다 커야 될까? 최소 2%라는 얘기는 2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2보다 크지 않아도 이미 충족했겠지. 왜냐면 얘가 뭐 할 거거든? 7도 될 거고 8도 될 거거든. 얘는 고정돼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7이면 얘는 1이면 되고 얘가 8이면 얘는 0이어도 돼. 오케이? 응. 그러므로 이 녀석은 최소 2라고 말할 수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2보다 낮아도 괜찮다. 다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네. 최소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최소가 아니라 그냥 최소 2%는 되어라는 말 자체가 모두 그 다. 이제 지문에서 최소 6%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서 최소라는 단어가 붙어있지 않고 그냥 6%라고 나오면 뭔 소리야 그게? 지금 여기서가 최소 6%라고 돼 있잖아. 네. 왜 본문을 바꾸려고 그래? 아니 막 그렇게 본문은 고정된 거야. 고민하면 안 돼. 네. 이거 고정된 거야. 얘가 최소 6%라고 이미 결정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건 나머지 분잖아. 얘가 최소 6이니까 합이 8이 되려면 얘는 2보다 작아도 됨. 오케이? 가정하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지 마. 더 헷갈릴 테니까. 알겠지? 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자, 4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0번이 문제. 다음 문제. 자, 보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잠깐만. 얘들아. 그 다음 문제만 잠깐 먼저 풀고. 왜냐면 이건 좀 지우려고. 다리가 없어서. 다음 문제부터 먼저 좀 하고 얘기할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되어 있지.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지금 다 보여드렸습니다, 실은. 기억이 뭐냐면 이 말랑말랑한 법이 딱딱해, 아니 말랑말랑한 법이 지켜지는 어떤 이유에 대한 것이었잖아, 그지? 근데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회원국들은 당연히 의무가 부여되는 건 사실이야. 바젤에 끼어들기로 했거든, 그치? 근데 이 녀석은 어때?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죠. 키워드는 뭐예요? 자발성이에요. 자기 스스로 저 커다란 무리에서 나도 같이 놀고 싶은 거야. 그렇게 봤을 때, 자, 1번. 금융현실에 안 맞는다. 상관없지? 맞지? 2번.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의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이거 강제성에 대한 얘기니까 상관이 없는 거잖아. 됐죠? 3번. 아니지. 3번하고 4번은 한 번에 NO라고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일까?
얘들아 3번하고 4번은 이미 바젤위원회 소속 국가야. 회원국이야. 의무야 얘들한텐. 무슨 뭐 지키지 않는다 이딴 소리 필요해. 회원국은 의무가 필수야. 의무야 그냥. 됐지? 답은 5번이지.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 지금 뭐예요? 구속받지 않는 국가인데 얘들은 바젤 기관을 제도화해서 심지어 우리나라도 법률로 지정했다고 돼 있었지? 법으로 지정해서 국내에서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거야. 시행하고 있다. 이해됐나? 즉 말랑말랑한 법은 요 부분이 핵심이었던 건데 요 부분을 요거와의 상대 개념으로 이해했다면 답의 근거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 그것이 핵심이겠죠. 오케이? 여러분 이해됐죠? 41번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보기 적용하는 문제. 잠깐만 요걸 좀 풀어야 될 텐데 요 문제가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도 맞고요. 선생님도 처음에 당혹스러워했어. 아이씨 뭐 복잡해 이렇게. 자 선생님이 일단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문제 세트를 풀었을 때 보기가 분석돼 있는지부터 궁금하거든. 보면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머리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바로 밑에 있는 선택지를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보기 분석을 먼저 했었어야 돼, 그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 그 분석조차 제대로 안 됐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 자, 일단 보기 상황부터 정리해 봅시다. 참고로 이 문제의 정답률은 28%였습니다. 어려운 문제 맞죠? 28%면 진짜로 10명 중에 3명밖에 못 맞추는 문제였던 거잖아. 그리고 예상컨대 거기서 찍은 애들도 있다면 치면 그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자, 갑은행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OECD 국가의 국채만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딴 거는 계산하지 말자는 뜻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이 갑은행은 현재 비스 비율, 비스야, 그러니까 바젤협약, 바젤협약 몇을 따르고 있어? 2 버전을 따르고 있는 회사, 은행입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밑에 위험 가중치는 설명했어요. 위험 가중치는 딱히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위험 가중치도 준 거야. 는 50%이다라고 설명하고 시작한 거야. 됐지? 이게 조건이라면 밑에 있는 표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뭐였던 거야? 이 회사는 바젤 협약의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고 따져보는 거지. 그치? 자, 여러분들 뭐 원래대로라면 문제부터 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표나 그래프나 도표, 그림들이 나오면 항목을 먼저 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여기서도 첫 번째 표의 항목은 자기 자본인 게 보일 거야. 두 번째 표의 항목은 위험 가중치를 반영해서 산출한,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위험 가중치까지 다 계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결과값이 이만큼이야 라고 하는 위험 가중자산, 위가중이네. 됐지? 이 공식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됐나? 그러면 이 각 회사의 비스 비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자기 자본, 참고로 이거 반을 2 버전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치? 자기 자본이 노란색은 몇으로 계산해야 돼? 50 더하기 20 더하기 40이네요. 분자는 50 더하기 20 더하기 40입니다. 이게 기본, 이게 보완, 이게 단기 우순위 채무. 오케이? 합치면 얼마냐? 이거 5, 6, 7, 110이네요. 110원. 기본 자본입니다. 아니 자기 자본입니다. 그쵸? A는 이렇고요. B도 계산해볼까? B가 아까 뭐라고 썼지? 위험 가중자산이라고 하는 건 신용 위험 가중치가 계산된 어디 갔어? 신용 위험 부분과 시장 위험 부분의 합이라고 했던 것이 그대로 유지됐던 거지. 거기서 이제 계산법만 달라진 것뿐이야. 그죠? 그래서 신용 위험에 따른 가중자산이 얼마? 300. 그리고 국채 300이고 자, 신용 위험에 따른 것 중에서 국채, 신용 위험에 따른 것 중에서 회사채, 그리고 시장 위험에 따른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각각 계산은 어떻게 돼? 얘는 200, 얼마야? 자꾸 숫자를 까먹어. 300, 300, 400. 300억, 300억, 얘는 400억이네. 됐죠? 합하면 되는 거잖아. 합하면 된다고 하고 있잖아. 이 두 개가 합치는 값이고, 요게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합치면 얼마? 1000억이네. 얼마나 친절해요. 선생님 같은 사람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 분모가 소수고 막 이러면 난 죽어. 그치? 근데 1000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줬죠? 정리됐네. 자, 결국 이 녀석은 1000분의 몇이니까? 110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몇이야? 10분의 110이니까 11이네. 몇보다 커? 8보다 크네. 이 회사는 바젤2를 지킨 거잖아. 됐지? 그 상태에서 1번부터 자, 정리 빨리 들어가자. 시간이 벌써 에어컨도 꺼지고 난리가 났네. 자, 1번 규제 비율 지켰지?
8% 넘기래매. 넘겼지? 됐어? 2번.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아 진짜 계산해야 돼. 그죠? 근데 계산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회사채가 만약에 이 녀석은 지금 50%로 계산했는데 300억이잖아. 됐어? 그럼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얘를 만약에 위험 가중치를 20%만 계산한다면 이라고 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20% 계산한다면 결국 이 숫자는 커질까 작아질까? 50에서 20으로 줄었어요. 작아진 거잖아. 분모가 작아졌어.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네. 이 전체적인 숫자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지. 자는 몇인지 모르겠지만 11보다 커질 거야. 핵심은 그거네. 근데 얘는 높았겠군이라고 말했으니까 2번도 오케이가 되겠죠. 됐나요? 3번. 각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실제로는 국채의 규모랑 회사채의 규모를 봤을 때 얘가 더 큰이라고 판단해보자는 거야. 크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우리가 그 숫자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은 국채랑 회사채가 서로 다른 퍼센트로 계산되는 거잖아. 그걸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지. 생각해보자. 회사채는 지금 이미 몇 퍼센트로 결정돼 있었어 실은 근데 50%라고 돼 있었지 그치? 아니 여기서 이미 위험 가중치가 50%라고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자. 50%의 위험일 때 300억이라는 얘기는 오케이? 원래는 얼마였다는 얘기가 실제 규모는 600억이라는 얘기겠지? 이해되죠? 600억일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600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회사채는 그랬어.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였냐면 국채 규모가 만약에 더 컸다면 조건이 붙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원래 금액은 잠깐 이거 다시 회사채를 다시 얘기할게. 600억이었는데 곱하기 50% 해서 300억이 됐던 거잖아, 얘들아. 근데 알 수는 없지만 규모가 더 컸던 거잖아, 그치? 알 수 없지만 그냥 600보다 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볼게, 오케이? 이걸 수학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600보다 큼 이렇게. 아무튼 알게 뭐야? 600보다 큰 어떤 숫자가 어떤 알 수 없는 숫자랑 곱해졌는데 그것도 몇이 된 거야? 300억이 됐어요.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따져봤을 때 우리는 이 녀석을 예측해보는 거야. 잘 모르겠지만 600보다 큰 숫자를 300으로 찍어낼 수 있으려면 이 숫자는 50보다 클까 작을까? 50보다는 작겠지 당연히. 그래야 이 계산이 나올 거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는 위험 가중치가 국채가 훨씬 낮았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뭔지는 모르겠어도 이 공식 관계를 따져봤을 때 앞뒤 관계를 따져봤을 땐 얘는 얘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쉽지 않죠? 짜증나는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3번 선택지가 제일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에 머리 굴리는데 머리 아팠어. 4번. 갑은행이 바젤 원 협약의 기준으로 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이 될 거래요. 자, 근데 이건 왜 그러는 거냐면 뭐의 차이점을 알라는 문제야? 요 녀석의 차이점이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2 때는 이렇게 바꿨는데 이걸 다시 원 버전으로 회귀시켜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회사채는 얼마가 될 거야? 계산할 것도 없지. 600억 원에 100%니까 600억이겠지. 됐지? 그러면 이것도 4번도 맞는 거야.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다. 그죠? 갑은행이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 자본은 10억 원 결정이 됐어요. 자, 이거를 아까 우리가 봤던 요 형식으로 좀 바꿔서 이해해 볼게. 위험분의 기본하고 플러스 위험분의 보완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때 보완 자본만 플러스 10억 했다고 치자. 참고로 원래는 얼마였냐면 어디 샀어? 오케이. 자, 1000분의 50억이고 1000분의 20 더하기 30이니까 30억이네요. 그쵸? 됐나요? 그러면 원래는 1000분의 vs죠. 20억이었던 걸 이렇게 바꾼 거야. 이렇게 하면 바젤 3를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건데 바젤 3의 핵심은 뭐였죠? A에서 아니죠. 여기지. 요 기본 자본 비율이 6%야. 즉 요게 아니라 요게 6%를 넘겨야 되는 거거든. 1000분의 50이면 100분의 5니까 5%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백날 바뀌어도 얘는 수치가 바뀌지 않는 거지. 그러면 얘는 바젤 3 협약의 기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녀석이 바젤 3 기준을 지키려면
기본 자본을 최소한 10억 원 이상 증액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 됐죠? 그래서 5원이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부랴부랴 약간 급하게 좀 풀긴 했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서 느껴야 되는 교훈은 이거야. 단순히 이 문제를 한번 그냥 풀고 넘어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 지문의 구성 방식, 그치? 전체적인 지문이 전개되는 사회 지문의 일반적인 패턴을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의 흐름이 A를 이야기하면 B, B를 이야기하면 C, C를 이야기하기 위한 DF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을 때 그 연결고리를 놓지 않고 맥을 딱 잡고 있는 그게 너희들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힘내세요. 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고생해서 이겨내시고요.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고 와.